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권석준 교수님께서 AI 반도체 산업 재구성 동향 및 한국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권석준 교수님께서는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부학장으로 반도체 융합공학과, 미래에너지공학과, 양자정보공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시고 계시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전략기술위원회 반도체 분과위원, 기획재정부 공급망 안정화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권석준 교수님의 강연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 권석준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세 분의 세션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찾을 수 있었던 공통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역시 인공지능일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단순히 IT 산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산업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혹은 배터리 같은 여러 산업에서 굉장히 혁명적인,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맥락을 같이 하면서 제가 이번 강연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AI 반도체 혹은 AI의 영역에서 보고 있는 이런 혁신들이 어떠한 기반 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반의 핵심에 있는 이 반도체에서 각국의 전략들이 어떻게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오전에 강연을 해주셨었던 김태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이 4차 산업혁명에서의 가장 지금 중요한 화두가 AI라면 그 AI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는 반도체일 것이고, 이 반도체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는 약간 다른 성격의, 다른 방향으로 진화를 지금 거듭하고 있다는 것도 오늘 강연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세션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원래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세션 3에서 지금 류수정 교수님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다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생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지난 9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약 30년간 동안 일종의 분업화 구도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이제는 B2B 시장뿐만 아니라 B2C 시장에서도 많이 시장이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다양성을 가진 고객들의 주문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반도체 산업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이 때문에 이제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산업에서도 이제는 설계 혹은 제조, 장비, 소재, 부품,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둘 사이를 이어주는 디자인 하우스나 그리고 제조 전문인 파운드리나 아니면 제조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전문으로 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 영역이 굉장히 분화가 되어 왔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분업화 구도입니다. 현재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는 구도 안에서도 가장 큰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지난 30년간 융성을 했다가 많이 쇠락한 와중에서도 아직까지는 반도체의 장비 혹은 소재 부품 등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지난 한 30년, 40년 가까이 반도체 제조업, 특히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 큰 점유율을 가지고 와서 현재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HBM 같이 AI 반도체 영역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가 바로 아까 김태유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던 중국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서도 지금 한국과 대부분의 산업의 영역에서 오버랩이 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큰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공지능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중국은 지난 2019년 혹은 2020년 정도부터 미국으로부터 아주 반도체에 특화된 기술 제재를 집중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 반도체 영역에서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적으로는 반도체나 이 AI 산업을 자국 안으로 가져오는,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쇼링 전략을 펼치고 있으면서도 밖으로는 가장 큰 경쟁자가 된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정책을 지금까지 꾸준히 취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부터 시작되었던 이런 대중 전략이
바이든 정권을 거쳐서 이제는 최근에 들어와서 트럼프 2기 정권에서도 이게 쭉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포위망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AI 전반으로, AI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이 되면서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내재화 혹은 자급화를 핵심적인 정책의 키워드로 놓고서 이 전략을 굉장히 장구한 방향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에서는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2014년부터 5년 주기로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펀드라고 부르는 이 국가 주도의 정책 자금 혹은 인내 자본회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대한 자본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수의 기업이 이제는 중국 내수용 시장이 아니라 조금씩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여러 영역들 중에서도 미국이 특별히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 제조에 특화된 공정 장비나 아니면 GPU 같은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린치핀이 될 수 있는 기술의 병목 지점에 대해서 내재화에 대한 노력을 지금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이 항상 다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아무래도 국가 주도, 특히 공산당이 주도하는 산업 정책이다 보니까 여기에 기생하는 좀비 기업들이 생기기도 하고 부정부패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지난 10년간 굉장히 지금 빠르게 이 반도체 산업을 팽창시켜 왔고 그 기반을 토대로 해서 인공지능 산업도 이제는 많은 내재화 수준이 그리고 이제는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관찰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관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이 반도체 제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전역에 지금 한 10개가 넘는 파운드리 팹들이 이제 막 융성을 하고 있고요. 그 상당수의 팹들은 이제는 우리가 10나노 이상의 성숙 공장이라 부르는 일종의 레가시 공장이 아니라 10나노 이하급의 최선단 공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7나노, 5나노, 뭐 최근에 들어와서는 4나노까지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정도의 지금 선단 공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양산 수준에서의 기술 격차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또한 시행착오의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아까 김재영 우리 전문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시간의 축적 혹은 시간의 압축을 여기에서 지금 중국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술 격차가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가속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관찰을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또 하나가 중국의 이미 반도체 굴기가 이제는 양질 전환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질 전환에서 질적인 변화는 결국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AI 반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올해 초반에 있었던 양회에서 선언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식 풀스택화 될 수 있는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스택화 될 수 있는 AI 반도체 혹은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부터 일단은 이 풀스택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설계는 물론이고 제조나 공정 장비나 최종적인 패키징까지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중국 내에서 미국의 간섭이 없이도 혹은 미국의 제재가 없이도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 바그래프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 바그래프는 올해 하버드에서 이제 나왔던 이 분석 결과인데요. 특히나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아마 지금 이제 반도체가 될 겁니다. 그 상당수의 지금 이 기술 영역이 많이 따라잡았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지금 기술 격차가 여전히 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극자외선 노광 장비 같은 영역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기술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그만큼의 지금 R&D가 쏠리고 있으면서 이 기술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많은 R&D 인력들이 여기에 지금 투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 내에서의 이 AI 반도체는 사실상 내재화 혹은 자급화가 기정사실화되는 경로로 가고 있다라고 관찰이 됩니다. 자, 글로벌 우리가 AI 반도체 공급망 혹은 이 밸류체인의 불확실성을 논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나라도 역시 또 대만이 포함이 됩니다. 대만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TSMC 같은 글로벌 최강의 이 파운드리 기업으로 대표가 되는 반도체 제조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불확실성이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대만이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진 같은 이런 대형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작년부터 조금 더 본격화되고 있는 이 양안 간의 긴장이 좀 더 심대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대만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강국이지만 이러한 지정학적인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기정학적인 맥락까지 확장된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만은 TSMC를 앞세워서 이 반도체, 특히 첨단 반도체에서의 제조에서의 점유율을 계속 가져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술과 안보를 연계시키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실리콘 쉴드라고 부르는 그런 정책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와서부터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압박 수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특히나 TSMC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이제는 파운드리를 직접적으로 짓는 것을 넘어서 대만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기술적인 세대를 갖는 이런 파운드리를 더 확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대만이 쉽게 이런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이 대만의 이 안보에 대해서는 미국의 안보 자산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심대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이 대만에 의존하고 있는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것이 이 정도로 지금 약간 취약성이 있고, 만약에 여기 이 밸류 체인에 이러한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일단은 좁게는 인공지능 산업 전체에서의 어떤 불확실성이 증폭이 돼서 버블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는 이제 여기에 지금 많이 쏠려 있는 그만큼의 투자들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결말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심대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좀 경제 공황에 가까운 정도의 영향까지도 생길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중국과 대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키를 쥐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10년 정도 이제 들어와서 관찰되고 있는 가장 키워드, 좀 우리가 눈에 띌 만한 키워드라고 한다는 것은 제조업의 부활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고, 당연히 그 제조업의 핵심에는 첨단 산업이 있습니다. 뭐 배터리나 전기차도 들어가지만 여전히 미국의 정가 관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산업은 반도체고, 이 반도체가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면에서 미국은 사실상 여기에 국가의 패권 전략을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권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AI 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책임감 있는, 그리고 규제, 안전성, 어떤 공공성, 이런 영역을 강조했다면, 최근에 들어와서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이 행정명령을 완전히 180도 뒤집었죠. 그래서 이제는 AI에 대해서는 고삐를 완전히 풀어버리고, 재갈을 완전히 다 풀어버리고, 사실상 국가의 패권의 가장 큰 동력으로 쓰기 위해서 모든 제한 조건을 다 없애버린 이런 행정명령이 나온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7월에는 미국의 백악관의 과학기술안보 전략실에서 나왔던 보고서 중에 하나가 이 AI 경주, AI 레이스라고 부르죠. 이 AI 경주에서 미국이 이기는 전략이라는 아주 노골적인 제목의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미국이 AI의 이 전략에서 어떻게 보면 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AI 자체의 생태계를 미국 중심으로 다시 재편하겠다는 조금 더 큰 그림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AI 산업, AI 생태계 전체에 대해서 미국이 그리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Virtual Atchison Line이라는 겁니다. 이 Atchison Line, AI Atchison Line에 들어오는 국가들은 미국과 같이 AI 혹은 AI 다음에 있을 AX 같은 산업에서의 혁신을 같이 누릴 수 있지만,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 혹은 미국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국가들은 애치슨 라인 밖으로 밀려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 미국에 취하고 있는 AI 전략입니다. 미국은 이 AI 전략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AI에 국한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서도 이제 우리 이제 LG 엔솔이나 아니면 현대차,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미국이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비슷한 철학입니다. AI를 그냥 AI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산업으로 자꾸 확산시키고 싶어 합니다. 산업에서의 자동화, 스마트화, 무인화, 24시간 돌아갈 수 있고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상징성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미국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파트너로 들어가고 있는 기업 중에는 일본의 소프트뱅크 같은 기업들도 있고요. 사실은 여기에 지금 대략적으로 5천억 달러가 투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5천억 달러의 상당수는 여전히 민간에서 자본이 조달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사실 이 때문에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나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나왔던 이런 수천억 달러 규모의 이런 자본들, 투자들이 여기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유념해서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AI 산업,
우리가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보고 있는 이런 AI 산업이 실질적으로 반도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러한 변화의 기조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많은 연사분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지금까지 특히 2022년 연말에 오픈 AI가 챗GPT 3.5를 세상에 공개한 이후에 거의 지금 3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3년간 우리가 목도했던 AI의 발전은 그 어떤 산업에서 보았던 발전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죠. 그리고 그 속도가 점점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만 발전을 할 것 같은 AI 산업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여전히 찜찜함과 위기의식은 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제2의 버블 아니냐, 닷컴 버블 아니냐, 그리고 이런 버블이 그러면 꺼질 때 어떻게 꺼질 것이냐, 혹은 꺼지긴 할 것이냐, 얼마큼 크게 꺼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들 걱정들이 좀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 AI의 발전이라는 것이 좋은 모델을 만들고 또 좋은 성능 지표를 찍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산업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빠르면서도 비용이 어느 정도는 통제가 될 수 있는 방향의 모델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 1월에 중국의 AI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R1이라는 이제 LMM, 자체적인 LMM 모델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쇼크를 줬죠. 근데 이 쇼크의 가장 큰 원인은 이 성능 자체가 뭐 오픈 AI의 비슷한 세대의 모델, 뭐 4.5 같은 모델하고 비슷한 점수를 찍었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델을 찍기까지 비용을 굉장히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게 통제를 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비용을 우리가 다 고지고대로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수십 분의 1, 뭐 많게 잡으면 수천 분의 1까지도 이 비용을 절감했다는 사실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AI의 산업이 더 지속 가능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의 혁신의 마일스톤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고비용 구조로 흘러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성능 위주로 경쟁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지표를 바꿀 수 있는, 이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어디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논의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년, 30년 전쯤에 이 전 세계 PC 시장을 쥐고 흔들었던 것은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텔과 윈도우의 동맹이라고 부르는 윈텔 동맹이었습니다. 윈도우의 윈도우즈 OS와 인텔의 X86 시리즈 CPU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결합체처럼 작용해서 전 세계 PC 시장의 한 80% 이상을 지배했던 시절이 있었죠. 마치 그 시절과 비슷하게 지금의 이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와 TSMC와 SK 하이닉스 이 삼각 동맹이 이루고 있는 이 클러스터가 전체 시장에 뭐 적게 잡아도 85에서 많게 잡으면 심지어 95%까지도 지배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기술의 산업사에서 보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어떠한 기업이든 혹은 어떠한 기업 집단이든 이렇게 기술적인 독점 구조가 아주 오래 가진 않는다는 겁니다. 길게 가봐야 10년, 20년 정도라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가 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독점적인 구도를 보이고 있는 게 한 채 10년이 아직은 안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또 시간이 오래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도에 대한 균열을 만드는 시그널들이 이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엔비디아의 GPU가 아니더라도 훨씬 더 특정한 도메인 산업에, 특정한 도메인 데이터에 적합할 수 있는 아키텍처들, 혹은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현재의 뭐 HBM4나 뭐 HBM3E 같은 형태의 뭐 12층, 16층으로 적층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메모리가 아닌 완전히 다른 형태의 메모리에 대한 수요들도 나올 수 있는 배경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서 보아야 하는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전히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이 GPU의 코어의 동작 속도는 정말 빠르지만 그 코어를 쫓아가기에는 이 메모리가 아직까지는 많이 느리다는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HBM을 굉장히 잘 만들고 거의 독점적으로 이 시장을 공급을 조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메모리 자체의 특징 때문에, 설계 구조 때문에 코어를 메모리가 따라잡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속도 격차를 반도체 업계에서는 메모리 월 혹은 메모리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메모리 장벽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AI 반도체가 점점 발전하고 싶으면 코어를 빨리 동작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코어를 따라잡을 수 있는 메모리를 어떻게 하면은 대역폭을 혹은 동작 속도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장 용량을 동시에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생길 수밖에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메모리만 메모리로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HBM만 이런 AI 메모리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었던 범용 메모리를 여기에 좀 더 특화시켜서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도 더 동작 속도를 빠르게 쓰는 방법이 없을까? 혹은 메모리 안에서 일부 반복되는 연산을 할 수는 없을까? 혹은 메모리와 연산을 아예 하이브리드화 시킬 수는 없을까? 혹은 우리가 이런 D램을 반드시 써야 할까라는 영역까지 이제 논의가 점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상당히 많은 기술적인 대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유념해 보시면 좋을 만한 것들이 트랜지스터 구조가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앞으로 이 반도체를 넘어서 인공지능을 넘어서 아마 이제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트랜지스터가 한 4나노, 3나노까지는 핀팻이라고 부르는 약간 이렇게 얇은 게이트 옥사이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트랜지스터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면 3에서 2나노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3차원 구조로 바뀝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뭐 게이트 all around FET, 뭐 GAA FET 같은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니면 이제 TSMC에서 얘기하는 뭐 MBC FET 같은 것들로 이제 트랜지스터가 구조가 바뀌고 있고요. 이게 아마 트랜지스터의 이런 단위 면적당 밀도가 더 높아져야 된다는 기술적인 수요의 압박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예를 들어서 컴플리멘터리 FET 같은 CFET 같은 아키텍처가 될 것인데, 그 다음 세대가 무슨 트랜지스터가 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은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그런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는 공정 기술이 있느냐도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리서그라피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 전공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단위 면적에서 훨씬 더 작은 스케일의 물리적인 피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가 핵심적인 기술 병목 지점인데, 여기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네덜란드의 장비 기업인 ASML의 극저외선 노광 장비 같은 것들이 지금 1세대를 넘어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2세대, 그리고 앞으로 한 5, 6년 내로 3세대로 진화하는 로드맵까지는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만, 정작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됐을 때 이러한 로드맵 이후의 기술들에 대한 논의는 아직은 불확실한 영역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AI 반도체의 진화를 논할 때 이런 공정부터 시작해서 트랜지스터, 그리고 이런 모델의 효용성, 에너지의 어떤 효율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메모리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AI 반도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된 화두들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HBM, 특히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아마 이제 조만간 삼성전자도 자체적인 HBM의 최적화 기술을 가지고서 글로벌 벤더의 시장으로 더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HBM 자체의 로드맵도 어떻게 보면은 이 한계가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HBM의 한계가 명확하다기보다는 HBM을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기술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맞는 방식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어떤 GPU가 정해져 있을 때 GPU의 스펙에 맞춰서 여기에 최적화된 HBM이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로직 다이까지 자기들이 만들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흘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HBM4까지는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모두 로직 다이, 즉 이제 이 메모리와 코어를 이어주는 일종의 신호 제어 장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까지는 자기네들이 다 최적화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지금 엔비디아가 여기부터 자기들이 이제 픽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그렇게 될 경우에는 메모리 벤더들의 위치들이 조금씩 좀 격화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지금 방식의 어떻게 보면 HBM 전략은 명확한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우리 류 교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지금 방식의 어떤 메모리가 아닌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된, 업그레이드가 된 메모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메모리나 프로세스 인 메모리, PIM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양산 가능성 테스트가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될 것이라 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내용 중에 하나가, 메모리와 코어가 어쨌든 지금 같은 칩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기술적 난도가 높아지면 하나의 공정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만드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비용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해지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패키징 기술, 우리가 후공정이라고 부르는 그런 패키징 기술들이 되는데, 한국이 메모리
제조 강국, 반도체 제조 강국이라고 자처함에도 불구하고 패키징 기술로는 아직은 그에 충분한 어떤 기술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부분도 한국이 나중에 이 AI 반도체에서의 대응 전략을 만들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리고 이제 엑사원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AI를 우리가 반대로 이번에 반도체, 특히 반도체에 대한 소재 최적화에 대해서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여러 소재들 중에서도 이제 비실리콘 계열의, 그리고 훨씬 더 에너지 효과적이면서 이 다이엘렉트릭 컨스탄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전율을 컨트롤할 수 있는 소재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러면 이제 한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인프라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용인 메가 클러스터에 굉장히 많은 전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예고돼 있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한 5군데에서 6군데 정도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작게는 수천 장에서 한 수만 장까지도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문제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전력을 얘기할 때 우리가 발전함만 얘기합니다만,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들어오고 특히 AI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메가 클러스터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발전량 플러스 그리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제때 빠르게, 그리고 인공 관성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BESS하고 더불어서 같이 빠르게 이러한 전력의 수요 피크, 서지들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그리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산업 용수와 인력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용수 같은 문제는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용수의 확보뿐만 아니라 수처리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한 마디만 더 드린다면은 이제 한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한 가지 이슈 중에 하나는 이 AI 산업 혹은 AI 반도체를 얘기할 때 반도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반도체가 그 다음 산업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즉 도메인 스페시픽한 AI 반도체로의 이 역할을 우리가 정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세션 3에서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 상황과 AI 성장세 속에서 재편되는 AI 반도체 산업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 한국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다음 전장까지 정리해 주신 덕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강연을 통해 깊은 인사이트를 전해주신 권석준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